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살인의 문 2권을 시작합니다. 한 권에서 열렸던 그 문, 그 너머에 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집니다. 뒤틀린 운명과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의 연속. 지금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시작합니다. 3장. 동서 상사가 위기 상황이라는 건 회사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구라모치의 말처럼 쥐새끼들, 즉 임시 고용원에 지나지 않는 말단 사원들은 침몰의 기색을 감지하고 잇따라 사표를 냈다. 회사는 계약 위반이라는 구실로 마지막 달 월급을 주지 않으려 했지만 그걸 감수하고라도 튀는 게 상책이라는 분위기였다. 나도 보관 창고의 금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 퇴직을 결심하고 그 사흘 후에 사표를 제출했다. 야마시타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리지는 않았다. 그리고 결심한 것이 또 하나 있었다. 구라모치의 집에서 나가자는 것이었다. 그 사실을 구라모치에게 알리자 그는 납득이 안 간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가 있겠어? 회사를 그만뒀다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법은 없어. 내가 부담스러워서 그래. 신세를 그만 지고 싶어. 이대로 있다가는 망가지고 말 것 같단 말이야. 망가지다니. 뭐가? 사람이. 나는 구라모치를 보며 말했다. 그따위 회사에 들어가지 않는 건데 그랬어. 말이 너무 심한걸. 그러면서도 구라모치는 화를 내지 않고 쓴웃음을 지었다. 너도 알겠지만 나 역시 속았어. 글쎄, 과연 그럴까? 뭐,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굳이 나가겠다면 말리지 않을게. 하지만 말이야 다지마. 이것만은 기억해둬. 구라모치의 눈빛이 다소 진지해졌다. 내가 바라던 일이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온 건 내가 그토록 혐오하는 회사 덕분이야. 조금이나마 저축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악랄한 사업에 손을 댔기 때문이고. 다른 누가 너를 도와줬어?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이미 내 몸에는 그 회사의 독이 퍼져 있어. 하지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 사회란 그런 거니까. 내 생각은 달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사는 방법도 있을 거야. 누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야? 살기 위해 발버둥질 쳤을 뿐인데. 됐어? 그만하자. 나는 일어서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구라모치도 더는 말리지 않았다. 하는 수 없다는 듯 양손을 펼쳐 보인 후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돌렸다. 구라모치의 아파트를 나온 뒤 살 곳을 찾기까지 상당히 힘이 들었다. 무직자에게는 아무도 방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우선 일자리를 구했다. 대형 가구점의 하청 운송업체에서 고객에게 가구를 배달하고 설치하는 일이었다. 비록 육체는 혹사당했지만 마음은 만족스러웠다.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에도가와구에 있는 낡은 아파트의 방을 얻었다. 아파트라고는 하지만 단층 건물에 1.5평 정도 되는 방이 쭉 늘어서 있는 곳으로 화장실과 취사장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에 취사장이래야 수돗물이 나오는 싱크대가 달랑 하나 놓여 있을 뿐이었고 욕실 따위는 없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의 태반은 일용직 노동자였고 나머지는 외국인이었다. 업무에 적응하느라 필사적으로 노력한 끝에 3개월 정도 후에는 시간적 금전적으로 약간 여유가 생겼다. 가와모토 후사의 할머니를 떠올린 것은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느 날 홀레용 가구 세트를 배달하러 운전기사와 함께 호야에 있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에 가게 되었다. 장롱 3칸의 거실장, 책장, 식탁 세트 등등 넌더리가 날 정도로 많은 가구를 단둘이 날랐다. 일이 끝났을 때는 주위가 어둑어둑했다. 회사로 들어가야 했지만 나는 갈 데가 있다면서 트럭을 타지 않았다. 이거? 차에 시동을 걸던 운전기사가 새끼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아니요. 그래? 호야로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던데. 전에 신세를 졌던 분이 이쪽에 사시거든요. 그런 걸로 해두지. 근무 카드는 찍어놨어? 아니요. 죄송하지만 부탁드립니다. 트럭이 사라지는 걸 지켜본 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 눈에 익은 거리가 나왔다. 세일즈맨 시절에는 고객을 찾아갈 때마다 우울했다. 이번에는 무슨 속임수를 쓰게 될까, 어떤 사기 행각에 가담하게 될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했다.
그런데 이 거리에 올 때만은 달랐다. 이곳을 걷는 일은 가와모토 후사의 집에 갈 때뿐이었다. 그녀에게는 아무 짓을 안 해도 괜찮았다. 그저 집을 방문해서 차를 마시고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 전부였다. 가와모토 후사에도 우리의 방문을 반겼다. 물론 그 유일한 휴식처도 결국은 파괴되고 말았다. 구라모치 오사무는 그 이상 잔혹할 수 없는 수법으로 그녀를 더드로 몰아넣었다. 구라모치가 그녀로부터 돈을 얼마나 갈취했는지는 모른다. 그걸 알게 되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 가와모토 후사의 집은 전에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쓸쓸해 보였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집 앞에 자전거가 놓여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어 그 광경이 낯설었다. 나는 숨을 고른 뒤 인터폰을 눌렀다. 가와모토 후사에가 동서 상사의 악행을 눈치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만나서 사과하고 싶었다. 만약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면 즉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조언할 작정이었다. 스피커에서 네 하는 대답이 들렸다. 남자 목소리였다. 예상치 못한 일이어서 일순 당황스러웠지만 대답하지 않으면 수상하게 여길 것 같아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저는 다지마라고 합니다. 가와모토 후사에 씨 계십니까? 무슨 일이시죠? 침착한 음성이었다. 저, 예전에 가와모토 씨께 신세를 졌던 사람입니다. 상대가 잠시 침묵했다. 찾아온 사람이 누구일지 생각해보는 듯했다. 잠깐 기다리세요. 인터폰 꺼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금 후 현관문이 열리고 중년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뒤로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백발이 듬성듬성 섞여 있었다. 가와모토 후사에도 우아한 백발이었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무슨 일이시죠? 사내가 물었다. 나는 그가 가와모토 후사의 아들일 거라고 짐작하며 꾸벅 인사했다. 전에 여러모로 신세를 졌던 다지마라고 합니다. 요 근처에 온 김에 인사라도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난감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던 그의 눈길이 내 가슴께를 향했다. 가구 회사에서 일하시는군요. 내 작업복 가슴 부위에는 회사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일하던 차림 그대로 간 것이다. 아, 네. 가구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가와모토 어르신께서 이런저런 상담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동서 상사 얘기는 꺼내고 싶지 않았다. 눈앞에 있는 사내는 유능한 비즈니스맨 분위기를 풍겼다. 경제 문제에도 밝을 것이 틀림없었다. 가와모토 후사에게 금을 강매한 일에 악의가 없었다고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어머니와는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경계심을 품은 말투였다. 아, 그게... 나는 머리를 극적거렸다. 둘러댈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이럴 때 구라모치라면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가겠지만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 구라모치를 떠올려서인지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다. 친구 소개로. 친구요? 소개라고요? 사내가 눈썹을 찌푸렸다. 의아해하는 것도 당연했다. 20살 전후로밖에 안 보이는 청년이 친구 소개로 노부인과 알게 되었다는 설명을 그 누가 납득하겠는가. 아니, 그게... 친구가 어떻게 가와모토 씨를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계속 머리를 긁어댔다. 평소에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할머니가 있는데 상담도 잘해주신다고. 그래서 나도 뵙고 싶다고 했더니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갈피를 못 잡고 횡설수설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한 나는 뒤로 물러섰다. 저, 안 계시는 모양인데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고서 발길을 돌려 그 자리를 빠져나오려고 했다. 아, 잠깐만요. 부르는 것을 무시하고 달아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만 걸음을 멈췄다. 어머니는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겠다고. 사내가 살짝 눈을 감으며 고개를 저었다. 집을 비우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침을 삼키자 커다란 덩어리가 목구멍을 통과하는 느낌이 들었다. 쓴맛이 입안 전체로 퍼져나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까? 네, 지난달에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모처럼 오셨는데 분양이라도 하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기뻐하실 겁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내 의사는 개의치 않겠다는 듯한 위압감이 사내의 전신에 흘렀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따라 눈에 익숙한 현관으로 들어가서 신발을 벗었다. 그런데 현관에 여자 신발은 하나도 없고 모두 남자 구두와 샌들뿐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고 나서 중요한 걸 묻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병으로 돌아가셨나요? 앞서가는 사내의 등에 대고 물었다. 아닙니다. 그가 앞을 향한 채 말했다. 그럼 사고라도?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대답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사내가 안내한 곳은 3평짜리 다다미 방이었다. 옆방과는 장지문으로 나뉘어 있었다. 옆방이 거실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익히 알고 있었다. 거기서 몇 번이나 가와모토 후사에와 차를 마시고 과자를 먹었다. 방 한쪽에 조그만 불단이 있고 그 위에 영정이 놓여 있었다. 앉으시죠. 사내가 방석을 권했다. 나는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남자가 내 옆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한숨을 쉬었다. 이 집을 부모님이 지었어요. 한 40년 됐죠. 부분적으로 개축하기는 했지만 낡은 일본 전통 가옥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 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저렇게 문 위를 가로지르는 강목이 있는 집을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죠. 사내가 시선을 위로 향하길래 나도 그를 따라 문 위쪽을 봤다. 어머니는 말이죠. 저기다 목을 매 돌아가셨습니다. 그저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듯이 가벼운 말투였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말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던 내 가슴을 예리하게 관통했다. 몸이 굳어지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부는 어머니와 교류가 거의 없었어요. 아주 가끔 전화 통화를 할 뿐이었죠. 그러다가 지난달에 하루는 퇴근해서 집에 오니 아내가 그러더군요. 저녁 무렵에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다고요. 용건이 뭐였냐고 물었더니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내 말로는 어머니가 저녁 반찬이 뭐냐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럼 닭고기 전골로 하지 그러냐고 하시더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서요. 그게 전부였어요. 같이 살다가 고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났다. 어쩐지 마음에 걸려서 전화해봤어요. 밤 9시가 넘어서였을 거예요. 그런데 안 받으시는 겁니다. 목욕이라도 하시나 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외출하기에도 늦은 시간이고 아무리 노인이지만 주무시기에도 이른 시간이잖아요. 게다가 어머니는 항상 머리맡에 전화기를 놓고 주무셨거든요. 그때부터 30분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걸까 하다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한밤중이지만 차를 몰고 왔어요. 그때 그가 목격했을 장면을 상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정말 놀랐어요. 그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이 50이 넘어 그렇게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무서웠습니다. 슬픔을 느낀 건 시간이 상당히 흐른 후부터였죠. 그때까지는 그저 무서울 뿐이었어요. 어머니의 사체를 두려워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진 것도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이었습니다. 무엇으로? 그때야 소리를 낼 수 있었다.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었다. 네? 무엇으로 목을? 아. 그는 허를 찔린 표정이었다. 기모노 끈이었습니다. 연지색이었죠. 그렇군요. 그건 왜 물으시죠?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왜 그런 걸 물었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 뒤로는 경찰 조사다 뭐다 해서 정신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자살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경찰이 자살 동기에 대해 묻기에 굳이 찾자면 외로워서가 아니었겠느냐고 대답했어요. 저희가 분가한 일에 어머니 혼자 살아오셨으니까요. 유서 같은 건 없었지만 사정을 듣고 경찰도 납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야 살인사건이 아니라 단순 자살이라면 수사할 필요도 없으니 빨리 마무리 짓고 싶기도 했을 겁니다. 유감입니다. 라고 나는 중얼거렸다. 아주 작은 소리여서 그가 들었는지는 확실치 않았다. 그런데 말이죠. 그가 말을 이었다. 장례식 준비를 하던 도중에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웃 사람들 말이 이 집에 종종 드나들던 젊은 남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설마 어머니가 남자를 끌어들였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남자가 세일즈맨풍이었다는 말에 신경이 쓰였어요. 그것도 둘이서 오곤 했다는 거예요.
현관 앞에서 즐겁게 얘기 나누는 걸 들었다는 사람도 있으니 꽤 친밀한 사이였던 것 같더군요. 온몸이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쌀쌀한 계절임에도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상한 게 또 있었어요. 어머니 예금 통장에서 여러 번 돈이 인출되거나 송금되었더군요. 몇 차례에 걸쳐 수백만 엔이 말이죠. 정기 예금도 해약되어 있었고요. 나는 고개를 수그린 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를 생판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얘기를 할 까닭이 없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방석을 깔고 앉은 하반신이 마법에라도 걸린 듯이 움직이지 않았다. 계좌를 조사해 보고서야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게 됐습니다. 동서상사라는 회사였어요. 그 이름을 들은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회사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설마 어머니가 걸려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당연히 어머니가 자살한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돈은 어머니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걸 빼앗긴 어머니는 살아갈 힘을 잃었을 겁니다. 다시금 죄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당시 가와모토 후사에는 우리와 계약한 돈이 자신의 예금 중 극히 일부라고 했다. 그러나 그건 우리를 안심시키려는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그 즉시 동서 상사에 연락했죠. 하지만 도무지 말이 안 먹히더군요. 무조건 발뺌만 하려고 했어요. 전화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 예탁 증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집을 샅샅이 뒤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금 예탁 증서가 없다니 왜일까? 구라모치가 분명히 그녀에게 넘겨주었을 텐데 왜 없는지 의아했다. 내 생각에는 어머니가 예탁 증서를 없애버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고개를 들다가 사내와 눈이 마주쳤다. 가와모토 씨 스스로 말입니까? 그래요. 의죠? 글쎄요. 지금도 그 이유를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째, 사기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자존심이 세서 자신이 죽은 뒤 남들의 비웃음을 살 걸 생각하면 참을 수 없었을 겁니다.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또 하나는 말이죠. 사내가 혀로 입술을 죽였다. 감싸려고 한 게 아닐까? 감싸다니요? 어머니에게 사기친 녀석들을 말입니다. 어머니가 믿었을 정도라면 이만저만 환심을 산 게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속았다는 걸 안 후에도 어머니는 그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어서 그들이 곤란에 처하거나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증거를 모조리 없애버린 것 아닐까요? 은행 기록이야 어쩔 수 없다 해도 말입니다. 설마 하고 생각했다. 자신을 속인 인간들을 감싼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라모치와 대화를 나눌 때 가와모토 후사에가 보여준 행복한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녀는 그 환한 미소를 내게도 지어 보였다. 나는 말이죠.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사내가 나지막하지만 날이 선 음성으로 말했다. 어머니가 그 세일즈맨을 얼마나 아꼈는지는 모르지만 내게는 어머니를 괴롭힌 악마일 뿐입니다. 절대 그냥 놔둘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지만 사전의 계략을 몰랐을 리 없으니 동서 상사라는 회사와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기필코 복수하고 말 거예요. 단단히 각오하라고 말해 두고 싶습니다. 내게 하는 말이었다. 그는 내가 그 세일즈맨 중 하나라는 사실을 간파했고 동시에 다른 한 세일즈맨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후. 그가 숨을 내뱉으면서 엷게 미소를 지었다. 흥분하는 바람에 말이 많아졌군요. 어쩌면 덱한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지도 모르죠. 덱은 아무래도 가구회사 직원 같아 보이니 말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는 언제부터 근무했나요? 3개월 됐습니다. 그래요. 뭔가 알겠다는 표정으로 그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용케도 여기 올 생각을 했군요. 근처에 배달할 일이 있어서요. 그렇군요. 이렇게 왔으니 향이라도 올리고 가지 그래요. 그가 불단 쪽을 가리켰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불단으로 다가가 합장했다. 뭔가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이었다. 향을 올리고 다시 한 번 손을 모은 뒤 영정을 봤다. 거기에 그리운 얼굴이 있었다. 가와모토 후사의 잘 정돈된 백발이 여전히 우아해 보였다. 갑자기 심한 현기증이 몰려왔다. 속이 울렁거려 가만히 있기가 힘들었다. 도망치듯 그 자리를 물러났다. 왜 그래요?
남자가 물었지만 대답할 정신이 없었다. 나는 서둘러 인사하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신발을 발에 대충 끈 채 밖으로 나왔다. 문을 나서서 몇 걸음 걸었을 때 맹렬한 토기가 몰려왔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토했다. 맹물 같은 것이 끝없이 나왔다. 겨우 구토가 멈춘 다음에도 일어설 수가 없었다. 쭈그리고 앉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머릿속에 괴로운 기억이 되살아났다. 할머니 장례식 때의 일이었다. 관속을 들여다보다가 꽃향기를 맡은 순간 정신없이 토했었다. 그때와 똑같다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나는 히가시 구루메에 갔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였다. 말할 것도 없이 마키바 노인이다. 그가 그 후 어떻게 됐는지 신경이 쓰여 견딜 수 없었다. 물론 신경 쓰이는 사람은 그 외에도 많았다. 동서 상사에 다닌 그 얼마 안 되는 기간에 상당수의 노인을 속였기 때문이다. 나는 아기가 없었고 모두 구라모치 탓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수법의 의혹을 느끼면서도 나는 회사를 그대로 다녔다. 여러 불쌍한 노인 중에서도 마키바 노인이 유독 인상에 남은 이유는 그가 가장 불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원래 동서 상사가 노리던 먹잇감이 아니었다. 그의 이웃집 노파가 집을 비우는 바람에 구라모치가 즉흥적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유유자적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하나 더 고백하자면 우에하라 유키코가 마음에 걸리기도 했다. 2번밖에 보지 않았지만 그녀는 늘 내 기억 속에 있었다. 그 결의에 찬 진지한 표정을 떠올리면 금세 가슴이 뜨거워졌다. 마키바 노인이 사는 아파트에는 딱 한 번 가보았지만 가는 길이 생생히 기억났다. 헤매지 않고 그 낡은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1층 중간쯤에 우에무라라는 문패가 달린 집이 있었다. 원래 우리는 그 집에 사는 노파에게 계약을 권유할 작정이었다. 그 노파는 지금도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행운을 만났는지 모를 것이다. 우에무라의 옆집이 마키바 노인이 사는 집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한 후 배를 눌렀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문이 살짝 열렸다. 머리숱이 별로 없는 주름투성이의 야윈 노인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누구세요? 노인은 내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꾸벅절을 한 후 전에 동서 상사에 다니던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노인이 기억을 떠올린 듯 하고 입을 벌렸다. 저희 회사 때문에 큰 폐를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하러 여기까지 왔나? 사과 말씀이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허허. 노인이 얼떨떨한 모양이었다. 나는 가지고 온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별것 아닙니다만. 백화점에서 사온 과자였다. 노인은 종이봉투와 나를 번갈아 본 후 턱을 문질렀다. 일단 들어오게.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냥 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혹시 더 들를 곳이 있나? 아닙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집은 조그만 다다미 방과 부엌이 전부였다. 전에 왔을 때보다 더 협소하게 느껴지는 건 이불을 개지 않고 그대로 깔아 두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노인이 그 이불을 한쪽으로 밀치고 두 사람이 앉을 만한 자리를 만들었다. 자네는 아직도 그 회사에 다니나? 아닙니다. 3개월 전에 그만뒀습니다. 그래? 도망쳤군. 노인의 말뜻이 이해되지 않아 입을 다물고 있자 그가 말을 계속했다. 그걸 뭐라 말해야 하나. 정말 엄청난 일을 당했어. 죄송합니다.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자네한테 사과를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때는 자네도 그 회사가 무슨 사기를 치는지 잘 몰랐을 테지.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집을 죄다 찾아다니고 있는 건가? 다는 아닙니다. 그래, 고생이 많군. 몸은 괜찮으십니까? 전에 우에하라 씨 말로는 몸져놓으셨다고 하던데요. 응, 괜찮았다가 또 나빠졌다가 했는데 최근 들어 많이 좋아졌어. 다행입니다. 지금은 무슨 일을 하지? 가구 운송 일을 합니다. 힘쓰는 일이군. 그게 좋아. 좋고 말고. 노인은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나서 목을 긁는데 손등에 검버섯이 피어 있었다. 그런데 해약은 잘 됐나요? 내내 마음에 두고 있던 걸 물었다. 그거. 아직도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어. 변호사와 상담은 해보셨어요? 아니, 그럴 만한 일도 아니고. 왠지 노인의 말투가 모호했다.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려는 참의 노크 소리가 들렸다. 네? 노인이 대답하자 문이 열리고 하얀 니트를 입은 우에하라 유키코가 모습을 드러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살인의 문 2권, 3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가시노 게이고의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